자, 이번 시간에는 5번의 강의를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에 관해서 내어드린 과제에 대한 해설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의 문제 1을 보겠습니다. 문제 1을 보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채권이 종류에 따라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피보전 채권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을 때 그 등기 청구권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을 갖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할 당시에 내가 지금 그 피고로 잡힌 그 사람이 등기 명의인으로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명의를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왜 고정시키냐, 나중에 판결 받아서 그 판결 가지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피고로, 본안소송의 피고로 되어 있는 사람이 등기 명의인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그 판결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 부상의 소유 명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 그랬지요. 자, 이 문제 예를 한번 봅시다. X 토지가 B 소유입니다. A가 B 상대로 등기 소송, 소유자인 B 상대로 등기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 A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B가 C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다시 D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A가 B 상대로 이제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가처분에 기한 본안 소송에서. 근데 그 소송의 내용이 피보전 채권이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가처분을 했고, 그래서 본안 소송에서 B는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소위등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 판결을 받았을 때 실제로 이걸 어떤 식으로 집행하냐 하면, 자, A의 가처분권자 A의 입장에서는 이 이후에 이루어진 이 등기는 없다,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A가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A가 B를 상대로 한 소유등 판결을 받아서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등기소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는 D로 되어 있지만은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 의무자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B는 과거의 소유자고 D가 현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D를 피고한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을 받아가야 되는데, A는 가처분을 해놓고 소송을 했습니다. B를 상대로. A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B가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 갖고 가서 등기를 해달라면 등기 공무원은 왜 D 상대로 아니고 B 상대로 판결을 받아왔느냐, 이런 소리를 하지 않고 B가 소유권자로 해서 소유권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온 걸로 취급해서 등기를 해줍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요 가처분할 당시의 상태로 회복시켜서 이 뒤에 등기는 다 없애고 B로부터 A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가처분의 효력에 의해서 B를 상대로 한 판결만 가지고도 C, D 상대로 별도로 판결을 받지 않고도 요걸 먼저 정리를 깔끔히 해서 딱 가처분할 당시의 등기 명의로 회복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B로부터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요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말소한다. 요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요 별지에 자료에 별지를 첨부했는데 그게 요 절차가 법원의 규칙인데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똑같은 사안에서 A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뭐냐 하면, 본래는 A 소유였는데
거기로부터 B로 넘어간 이게 무효의 등기입니다. 위조 문서에 의한 무효의 등기. 그래서 A가 B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지요. 위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요거의 말소 등기 청구권, 앞에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었는데 A가 B에 대해서 가지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나중에 말소 B 상대로 말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새로운 등기가 이루어져 버리면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요 등기에 터잡은 등기가 새로 생기면 요게 말소되기 전에는 아무리 판결을 받아가도 이걸 말소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가처분을 안 해놓고 하면 새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이게 무효고 터잡은 등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다 말소 청구는 할 수는 있지만 소송을 또 하고 해야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새로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루어졌지만은 A의 입장에서는 이 등기를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도 이 등기를 말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본안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이렇게 본안 판결을 요 등기의 말소를 말소하라는 B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았을 때 그가 그 등기 공무원한테 등기 신청을 하면 그 판결에 의해서 요 이후의 등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먼저 말소를 해서 가처분할 당시의 등기 상태로 만든 다음에 B를 상대로 한 요 판결 가지고 요 등기를 상말소하고 마지막으로 가처분의 등기는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말소했어. 그러면 다시 요 이전 A 소유인 상태로 복귀가 되는 거죠. A가 소유 명예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절대성 무효 같으면 요 가처분을 안 해놔도 나중에 귀찮은 일이지만 새로 요 소송하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등기가 있으면 이 사람 상대로 또 새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또 소송하고 또 소송해서 말소해서 전국적으로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게 절대성 무효가 아니라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통정의 표시 무효다. 그런 경우에는 가처분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말소 소송하는 사이에 근저당 설정 소유권 이전 C나 D가 이 통정의 표시라는 걸 모르고 저당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 없죠. 그때는 B 상대로 말소 판결을 받아도 이걸 말소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목적을 명예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도 반드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놔야 되지요.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다음, 요거는 똑같은 사안에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게 뭐냐면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피보전 채권으로, 근저당 요 상태에서 B가 A한테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설정 계약은 체결했는데 인감 증명을 안 줘서 근저당권 설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송해야지요.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서 B 인감 증명 없이도 내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받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거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면 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설정 등기 자체를 받지 못하고,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그 뒤에 저당권이 다른 사람이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내가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저당권을 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이 되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고정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B를 상대로 설정 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해서 내보다 후순위의 저당권 설정한 그걸 말소를 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지요. 내가 선순위로 요 사이에 끼어들어서 요 시점으로 기존 내 저당권만 쏙 끼어들면 됩니다. 이걸 말소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말소를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설정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했을 때는 앞에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와는 달리 그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요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저당권 설정
받은 것과 같은 효과만 발생시켜 주면 됩니다. 그런데 날짜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뭐 6월 1일 날 이제 판결을 받아서 등기 신청을 한다 그러면 2019년 6월 1일 근저당권 설정 권리자 등기 저당권자 A 해서 등기를 그냥 기입 등기 그 판결에 따라 이렇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 공무원이 그냥 이렇게만 하면 C보다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D가 소유자인 상태에서 D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처럼 그렇게 권리관계가 표시가 되죠. 이대로만 해놓으면 그러면 권리관계도 정상적이 아니고 다음에 C보다 후순위 되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 요 2월 5일 가처분에 기한 등기라고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를 하면서 요 표시를 딱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법률적으로 실제로는 요때 되지만은 요 등기가 요 시점에 설정된 걸로 싹 끼워져서 C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되고 그 다음에 요때 설정된 걸로 등기가 된 걸로 취급되기 때문에 D로부터 설정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소유자인 B로부터 설정받은 것으로 권리관계가 그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등기는 요때 하지만 요 기재를 함으로써 효력이 요 등기가 요때 설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켜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별지에 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설정 등기 청구권 세 가지 종류의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을 해놓고 나중에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실제로 세 가지의 종류의 등기의 종류에 따라 실제로 그 가처분에 의한 본안 소송에 기한 판결에 의한 등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를 간단히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2로 넘어가 보지요. 보충 문제 봅시다. 요거는 X 토지가 A 소유인 상태에서 지금 아직도 A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A가 B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B가 C한테 순차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때 A가 B한테 등기를 안 해주고 B가 C한테 그래서 B도 C한테 등기를 못 해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C는 B 상대로 소유등 청구하고 B가 A에 대해서 가진 소유등 청구를 요걸 피보전 채권에서 대위해서 B는 A한테 이전 등기 A는 B한테 이전 등기하고 B는 C한테 이전 등기하라. 요거는 내 권리로서 하는 소송이고 요거는 대위 소송이지요. 이렇게 본안 소송을 할 때 원고 C 피고 B, A 원고, 피고 그리고 청구 취지는 B에 대해서는 C한테 이전 등기하라. A에 대해서는 B한테 이전 등기하라. 그게 전형적인 대위 소송이지요. 요게 본안 소송인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요 A 명의로 상대로 해서 판결 이전 등기 판결을 받았는데 A가 갑한테 그 사이에 소송하는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이게 집행이 안 되지요. 요 판결 갖고 등기 신청을 할 때도 A가 소유 명의를 그대로 확보하고 있어야 이 판결 갖고 B한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고 B한테 넘어와야 C한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소유인 상태로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A 소유 명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야 되죠. 이때 처분금지 가처분 대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처분금지 가처분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냐? 채권자는 당연히 C가 되는데 채무자 처분금지 가처분의 채무자는 본안 소송은 B, A 두 사람이 되지만은 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현재의 등기 명의인 A만이 등기 명의를 고정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채무자가 됩니다. B는 등기 명의가 없기 때문에 뭐 등기 명의를 고정시키기 위한 가처분, 보전 처분이라는 게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지요. 따라서 본안 소송과 가처분의 당사자가 달라진다. 원고 채권자는 똑같더라도 요거는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가 요 순차 매매 계약 상대방 매도인인 A, B가 다 피고가 되지만은 요
처분금지 가처분에서는 채무자는 현재의 등기 명의인인 A만이 채무자가 된다. 그래서 A가 B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의무, C가 B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했는데 C가 원고로서 요거는 자신의 권리로서 요거는 요걸 피보전 채권에서 대위해서 B의 권리를 대위해서 행사하는 그런 관계인데 요때 본안소송 그렇게 했는데 대위 가처분할 때는 하고 채권자 A, 채무자 B 요 사이에서 가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요때 가처분의 피보전 채권은 요거라고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죠. 요게 가처분의 피보전 채권이고 요 등기 청구권은 요 가처분 자체를 대위해서 B를 대위해서 C가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 대위의 피보전 채권, 대위의 피보전 채권, 요거는 가처분의 피보전 채권. 그래서 가처분의 피보전 채권은 A, B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무자는 현재의 등기 명의인,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본안 소송과 가처분의 당사자가 달라지는 거 여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 지금 뭐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 답은 해설 요 부분은 파일로 별도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요. 문제 2. 요거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제이네요. 자, 봅시다. A 소유입니다. A 소유인데 B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으로서 원고 A, 피고 B, 피고는 A에게 X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B는 A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집행을 하러 갑니다. 집행을 하러 가면 집행관이 현장에 가가지고 X토지를 B가 점유하고 있으면 B로부터 점유를 물리력을 동원해서 회수한 다음에 A한테 넘겨주는데 회수할 상대방이 B가 아니라 제3자 C가 점유하고 있으면 이 판결 갖고 집행을 안 해줍니다. B에 대한 판결 갖고 C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집행하러 갔을 때도 여전히 B가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하는 사이에 점유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면 이 판결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 집행이 안 되는 판결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송하는 사이에 B가 C한테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효과에 의해서 A는 요 점유가 여전히 B가 점유하고 있는 것, 이 점유 이전을 효력을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판결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B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가지고도 C에 대해서 따로 판결을 하지 않고 이 판결을 가지고 C에 대해서 여전히 B가 점유한 것으로 취급해서 C로부터 점유를 뺏어서 점유를 회수해 올 수 있다. 그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이 판결을 갖고 바로 C한테 집행되는 게 아니고 승계 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별도로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승계 집행문 받는 거는 뭐 보통 신청하면 일주일 정도 안에 금방 나오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별도의 소송 없이 만약에 그걸 안 해서 났으면 C한테 점유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C 상대로 새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새로 소송을 하면 또 한 1년 걸리겠지요. 그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인도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판결의 피고가 집행하러 갔을 때 그걸 점유하고 있어야만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하고 집행하러 갔을 때도 현재 소송 제기한 때와 마찬가지로 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유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 그랬지요. 다음 페이지 이제 문제 3. 이 부분은 압류, 가압류의 효력, 처분금지적 효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때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을 때 가압류를 했을 때 가압류권자와 관계되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가압류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의 효력을 부인을 없는 걸로 취급하고 판단하면 된다 그랬고, 가압류권자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법률 관계는 가압류가 없는 걸로, 그 뒤에 이루어진 등기가 전부 유효한 걸로 취급해서 판단하면 된다. 딱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동산은 X토지가 지금 비소유 토지입니다. B에 대한 채권자 A가 가압류를 해놨죠. 그 이후에 C 앞으로 소유권이 B가 C한테 팔아서 C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A가 권리자인 관계에서는 이 효력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다. 여전히 B가 소유자다라고 보면 되고, A가 관계되지 않는 법률 관계에서는 이 부동산은 현재는 C의 소유다. 그런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자, 봅시다. 1번 A가 B 상대로 이제 가압류해놓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갖고 X토지에 대해서 5월 1일 날 A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B에 대한 판결을 갖고. 경매 신청은 현재 그 판결의 피고로 돼 있는 사람의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 등기 부등본을 제출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해야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해줍니다. 근데 현재는 등기 부상 시소유로 돼 있지요. 그렇지만은 A가 B 상대로 판결을 한 경매 신청인데 A가 가압류했기 때문에 A가 관계된 법률 관계에서는 이게 없다. 현재도 여전히 B 소유 부동산이다 라고 취급을 해서 경매 절차 개시 결정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설명한 것처럼 강제 경매 신청의 집행권한이 가압류의 본안 판결일 것을 전제로 한다. 내가 1억 원 대여금 청구권, 대여금 채권 갖고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에 요 B 상대로 한 판결이 대여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 하면 요 가압류 효력에 의해서 요걸 부인하고 B 소유인 것으로 해서 경매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여금 채권 갖고 가압류를 해놓고 별도로 부당히 득금 반환 채권 1억 원 지급하라 전혀 다른 소송물 갖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면 이 가압류의 효력 본안 판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나무 물건 B가 아닌 제3자의 물건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한 것이라서 경매를 해주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청구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미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는 1억 원 대여금인데 공탁금 문제 등등 해서 5천만 원 청구 채권을 5천만 원으로 해서 가압류를 했다. 그러고 나중에 1억 원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했을 때 이것과 이 판결을 갖고 경매 신청을 할 때 집행법원은 1억 판결이지만은 5천만 원만을 청구 채권으로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해줍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나무 물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제 이해가 되지요. 유사한 사안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B 토지입니다. A가 가압류를 했고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됐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안인데 이번에는 A가 가압류 신청을 한 게 아니라 B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D, C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라 B에 대한 채권자 D가 5월 1일 날 경매 신청 누구? B에 대한 판결을 갖고 경매 신청을 했다. 근데 D는 가압류를 안 해놨죠. 그러면 A가 관계되지 않는 법률 관계니까 이 소유자가 누굽니까? C입니다. B가 아닌 C 소유. D는 엉뚱한 사람 B에 대한 판결을 갖고 C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기각을 해야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A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부동산은 B 소유로 취급되기 때문에 B에 대한 판결을 갖고 경매 개시를 해주는데 A가 아닌 사람이 경매를 신청할 때는
시 소유로 취급해서 시에 대한 판결을 갖고 가야 경매를 신청을 해주지, 종전 소유자인 B 상대로 한 판결 갖고는 경매 신청을 안 해준다 말입니다. D는 A가 한 이 가압류 효력을 원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오로지 A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 뿐입니다. 똑같은 사안에서 B 소유 A가 가압류 C로 넘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경매 신청을 누가 했냐? C에 대한 채권자 E가 5월 1일 날 E가 C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 입장에서 보면 이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가요? 당연히 C 소유지요. 그리고 E가 C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C에 대한 판결을 갖고 경매 신청을 하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개시 결정을 해줍니다.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 대신 요 팔렸을 때 배당하는 거는 요 먼저 찜해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각되면서 요거 먼저 다 주고 남는 돈이 있을 때 요 C에 대한 채권자들한테 나누어지는 그런 법률 관계가 있다. 요 강의 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해설을 해놨습니다. 이제 4번 문제. 요거는 채권 가압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네요. 자, A는 B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고 B는 C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압류된 요 채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A가 가압류를 먼저 하고 B가 이 채권을 D한테 양도를 하고 E가 가압류를 했다. E가 누구냐? B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E가 이때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 가압류가 송달됐을 때 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 A가 가압류를 했죠. 요 상태에서 가압류를 한 겁니다. 요 B가 채권자인 상태에서 요걸 가압류를 한 겁니다. 그 뒤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B로부터 D로. A의 입장에서 보면 요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행위 이거 양도의 효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B가 채권자입니다. C에 대한 채권자는 B입니다. 나중에 B 상대로 판결을 받아서 요 채권에 대해서 양도되건 말건 B에 대한 판결을 받아서 추심 명령을 받거나 전부 명령을 받거나 해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B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E의 관점에서 보면 요 2월 17일 이미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B는 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D가 채권자입니다. 근데 B를 채권자인 것으로 해서 B가 C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를 했다. 없는 채권을 가압류를 한 겁니다. 이건 무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B가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은 A만 할 수 있고 이 가압류 효력을 E가 원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압류는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말한 것처럼 A는 B가 한 채권 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B 상대로 판결을 받아서 B가 채권자인 것으로 취급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빨간 글씨로 다 설명이 되어 있네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다음 금방 그 사안에서 지금 A, B, C 1억 원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갖고 있고 1억 원을 다 가압류해 놨습니다. 근데 B가 D한테 5천만 원만 양도를 하고 5천만 원은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5천만 원 나누었죠, 주인이. 그 상태에서 B에 대한 채권자 E가 요걸 가압류를 했다. 물론 1억을 가압류를 했죠. 이때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A의 입장에서 보면 요 1억 원 전부가 B가 채권자입니다. E의 입장에서 보면 요 양도로 해서 5천만 원은 남아있고 5천만 원 이미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E가 1억 원을 가압류하더라도 그 가압류 효력은 5천만 원어치만 가압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5천만 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E가 한 가압류는 1억을 가압류했더라도 5천만 원
5천만 원만 효력이 있다. 그 이야기죠. 자,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A의 입장에서는 B가 여전히 1억 전부 다 채권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심 명령 받아서 이걸 달라고 하면 C가 A한테 1억 원을 다 줘야 됩니다. 나중에 뭐 양도된 내만의 소리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1억 원 갖고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 1억 원 중에 요게 두 개로 나뉩니다. 5천만 원. 요 5천만 원은 E가 한 가압류는 5천만 원은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 효력이 있는 거는 A와 E가 공동으로 가압류한 거고 요거는 A 혼자서 가압류한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나중에 추심명령을 받아서 배당할 때 요거는 전부 다 A한테 가고 요거는 A와 C가 동순이 일반 채권자라는 전제하에 나누어서 배당을 받는 그런 법률 관계가 되는 겁니다. 혹시 질문을 할까 싶어서 그러는데, 자, A의 채권 1억, C의 채권 1억, 원래 5천을 2,500씩 나눠야 되는데 A는 여기서 이미 5천 받았고 남는 채권은 5천이고 E는 1억 아니냐. 그러면 1대2로 이걸 나눠야 되느냐 아니면 본래의 채권 1억 기준에서 절반씩 나누어서 가져야 되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 마십시오. 다음 요거는 이제 또 다른 형태네요. 이것도 저 강의 때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1억 1억이 아니고 1억이고 5천만 원 채권이 있어서 가압류를 할 때 5천만 원어치만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C가 B한테 1억을 변제한 이후에 B에 대한 채권자 E가 요걸 가압류했습니다. 변제 A에 대한 관계에서 1억 변제해도 5천만 원은 소멸하지만 나머지 5천만 원은 소멸했다는 주장을 못합니다. A가 가압류를 해놓은 이후의 변제이기 때문에 C가. 근데 E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변제로서 확정적으로 소멸해버리 이 채권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가압류는 무효라는 거지요. 효력이 없습니다. 요 변제를 했어도 A의 입장에서는 5천만 원 내가 가압류한 만큼은 변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안소송 판결 받아서 전부 또는 추심 명령을 받으면 C 보고 5천만 원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C는 B한테 1억은 다 변제했다는 항변을 못하죠. 5천만 원은 변제했지만 나머지 5천만 원은 변제의 효력을 부인당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이중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금방 그 사안에서 A, B, C 요게 1억입니다. 요 채권은 5천만 원이라서 이거 5천만 원어치만 가압류를 한 겁니다. 그 뒤에 7천만 원을 변제하고 해서 요게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지요. 요 상태에서 E가 요 1억 원 다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가압류를 했다. E가 요 가압류를 했다. 앞에 그 이론 그대로 적용돼서 E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채권이 1억이 아니라 7천만 원 소멸하고 3천만 원밖에 없지요. 그래서 E가 한 가압류는 3천만 원만 유효합니다. A가 한 가압류는 5천만 원 다 그대로 유효하지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배당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설명한 것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따로 뭐 할 거 없이 A, B, C 매매대금 채권 요걸 가압류를 해 놓은 겁니다.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B와 C가 합의를 해제를 했습니다. 합의 해제가 되면 매매대금 채권 자체가 소급해서 없어져 버리죠. 목적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가압류가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번에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압류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 요 채권 가압류된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를 당사자 사이에서 뭐 해제를 하거나 하는 어떤 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게 실효가 되는데, 그냥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이 사람이 해제하건 이 사람이 해제하건 그거는 무조건 이거는 가압류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데, 합의 해제가 문제됩니다. 합의 해제도 무조건 효력이 없는 거는 아닌데 요 판례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합의 해제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오로지 특별한 해제할 이유 없이 요 가압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해제일 때는 그 해제의 효력을 주장 못하고 가압류가 여전히 효력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합의 해제될 경우에는 주로 그런 고목적이다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 앞에 판결 드러났습니다. 요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판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자료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이것도 뭐 따로 A가 B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고 B가 C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데 A가 가압류를 했다. 가압류한 상태에서 B가 C 상대로 여기 대여금 채권이라고 볼 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C가 이 채권은 A가 압류했기 때문에 니한테 못 주겠다는 항변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시하고 가압류 없는 걸로 취급하고 승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간단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A, B, C 소유 등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를 했을 때는 다르다 그랬죠. 그때 강의 때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 빨간색 읽어보면 압니다.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등 절차를 이행하는 판결을 해야 된다. 이 조건부 판결일 때는 어떤 경우냐, 딱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판결이 가압류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등 소송, 등기 청구 소송이어야 합니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 그 등기 청구권의 소송물인 목적물인 청구권이 가압류돼 있을 것. 요 두 가지. 딱 요 때만 조건부 판결을 하듯이, 요거 아닌데, 소유등 청구 소송이 아닌데 조건부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설정 등기 청구 소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소송일 것,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조건부 판결이라는 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아무 때나 이게 조건부 판결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보충 문제 봅시다. 이것도 과제 때 설명을 드렸는데, A, B, C, 여기 건설회사다 치고 분양계약자, 그래서 소유등 청구권을 갖고 있죠. A는 B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금전 채권자입니다. 뭐 부동산이 있으면 그거 찾아서 가압류를 하고 나중에 경매를 하면 되는데, 부동산은 없고 찾아 수소문을 해보니까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더라. 나중에 등기를 넘겨받을 소유등 청구권을 갖고 있더라. 요걸 가압류를 한 겁니다. 이때 이제 나중에 집행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요 문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은 1억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거 이제 보통 이게 채권 가압류 같으면 추심 전부 명령 해가지고 현금화를 할 수 있는데, 소유등 청구권은 어떻게 현금화를 하느냐. 소유등 청구권, 이걸 추심을 받습니다. 그 추심을 받는다는 거는 그 목적물, 분양 목적물인 X라는 아파트가 있겠죠. X 아파트에 대해서 C로부터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받습니다. 그걸 추심이라 그러죠. 요거는. 그러면 X 아파트가 이 채권
등기 청구권이 X라는 부동산으로 바뀌죠. 등기가 넘어오면. 그래서 A가 요 절차를 자신의 주관하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B 명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채권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해서 경매를 두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이 부동산, 종국적으로는 이 부동산 X 분양권을 갖고 있는 이 목적물을 B 명의로 소유물로 만든 다음에 채권을, 등기 청구권을 부동산 물건으로 만든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경매 신청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이걸 집행을 받게 됩니다. 하여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 소유등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요 가압류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채권에 대한 가압류지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아닙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에는 전혀 표시가 되지 않는, 공시가 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일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문제, C는 가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D 앞으로 소유등 맞춰줬다. B한테 매매 계약 체결하고 다시 D하고 매매 계약 체결해서 D한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다. 먼저 공시 방법 갖추는 놈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압류돼 있건 말건 이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금지하는 게 아니고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공시 방법을 D가 갖추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툴 수 없다. 요 판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자, 이 채권 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권 가압류는 B가 이 채권을 양도하는 걸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 C가 B한테 이행하는 것도 변제도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소멸시키는 효과를 금지한다. 그래서 C는 B한테 등기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C가 B한테 가압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B한테 등기를 덜컥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B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A는 새로 그냥 B 명의로 된 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수고를 나중에 판결 받아서 B 앞으로 넘기는 그 절차를 스스로 이행해 줬으니까 고마울 따름인데 B가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면 그대로 갖고 있지 않겠죠. K한테 그냥 양도해서 이전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채권 등기 청구권 가압류한 건 A로서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K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K 소유권이 소유권 취득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서 등기하지 말라는 걸 등기해주고 그에 터잡아서 등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느냐라는 묻는 건데 다툴 수 없다. 자, 요 가압류를 하는 거는 왜 가압류를 해놓냐? B가 이 분양권을 제3자한테 처분해서 C로부터 B한테 넘어가지 않고 제3자한테 넘어가 버릴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해놓은 것이고,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는 결국 요걸 먼저 한 다음에 요걸 경매를 한다. 요거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그 예정된 수순을 4주간 하에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는데 4주간 하에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본래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이 효력 자체를 다툴 수는 없고, 요게 유효하게 등기가 됐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다툴 수 없고, 따라서 요 법률관계 자체는 다툴 수 없고, 다만 A는 4주간 하에 해서 요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한 C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판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법률관계 강의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뭐 그 이상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다음 문제 6을 봅시다. 이거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그 차이를 설명을 드렸는데,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 C가 제3채무자이다. 여기에 대해서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추심명령은 제3자 채무자한테 송달만 되면 확정이 안 돼도 추심권이 넘어갑니다.
1번 문제는 전부 명령이니까 전부 명령부터 먼저 보지요. 전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부 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있다 그랬죠. 명령을 받고 신청을 해서 송달되고 확정되었다. 그 순간 채권의 주인은 더 이상 B가 아니고 채권 양도가 일어난 겁니다. B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인이 바뀌었지요. A가 채권자, C가 채무자. B는 C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그 상태에서 B가 C를 상대로 이 채권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 제기된 상태에서 이게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변론 종결 이전에 이렇게 양도가 되고 채권 양도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어떤 판결을 해야 되냐? 변론 종결일 당시로 요건 사실이 다 갖추어졌는지 판단해서 청구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그랬지요. 변론 종결일 당시에 B는 C한테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는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으면서 빌려줬다고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한 그하고 똑같은 형국이지요. 청구 기각, 당연히 기각입니다. 기각. 2번 전부가 아니라 추심명령. 이거 변론 종결 무렵에 이미 추심권이 뺏겨서 버렸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각하한다 그랬죠. 이행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없는 경우에 원고가 요게 원고, 요게 피고인 소송입니다. 이 원고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이 발령돼서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 채권 추심명령의 대상인 추심채권을 속속물로 한 소송에서는 원고 적격이 없다. 이거는 기각이 아니고 흔히 아예 채권자가 전혀 아니다 그러면 그냥 분명처럼 기각을 해버리면 될 텐데 명목상은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기각은 아니고 다만 추심권이 없어서 그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로 바뀌어버려서 요거는 당사자 적격, 원고 적격이 없는 경우라서 각하해야 된다. 소각하 판결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요건 무엇이냐 봅시다. 요거 A, B, C 추심 B가 C 상대로 여기 대여금 채권이라고 치고 대여금 청구 소송 요걸 먼저 청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A가 추심 명령을 받아서 A가 C 상대로 추심금 소송 이름은 다르지만 원고는 다르지만 소송물은 바로 요 채권입니다. 요 동일한 소송물 중복소송이죠. 중복소송이고 요 순간 요거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부적법한 소송이 되고 요자만 당사자 적격이 있는데 근데 중복소송의 문제에 있어서는 요게 동일한 소송물에 있어서 앞에 게 무조건 선행 그게 적법하고 이게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요 소송 계속이 해소되지 않는 한 뒤에 거는 무조건 중복소송이 돼서 부적법한 소송이 되죠. 근데 딱 요 경우만은 요게 아직 소송 계속이 해소되지 소취하나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송 계속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이게 중복소송이 되지 않고 적법한 소송이다라는 특별한 취급을 하는 전원합의 재판결이 있다 그랬지요.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 7. 요거는 전무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그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 C가 채무자. 2월 15일 송달 전부명령 제3채무자한테 송달되었다. 그리고 즉시 항고를 했다. 항고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면 B가 C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이게 주인이 A한테 넘어가 버리죠. 자, 봅시다. B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D가 3월 10일 날
D가 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겁니다. 요 송달 이후에 3월 10일 요 가압류를 한 겁니다. 이 가압류 효력이 있냐 없냐. 자, 전부명령은 확정을 조건으로 송달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 효력이라는 게 주인이 바뀌는 채권자가 B에서 A한테로 채권이 양도되는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전부명령은 무조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뭐 송달이고 소급이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먼저 따서야 됩니다. 확정 안 되면 전부명령은 없는 걸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아직 압류만 된 상태고 전부명령 요 이전 효과도 안 생기고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도 안 생깁니다. 미확정 상태에는. 그래서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됐다는 말이 없으면 뭐 송달이 됐건 말건 이거는 전부명령 효력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송달만 됐지 아직 확정이 안 됐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B가 채권자입니다. C에 대한 채권자. 그 상태에서 D가 3월 달에 요걸 가압류를 했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 요렇게 유효한 상태에서 요게 3월 30일 날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요때로 소급해서 요때로 다시 되돌아가서 채권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확정되는 순간 요때로 소급해서 주인이 바뀌어 버렸고 주인이 바뀐 이후의 뒤의 가압류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효다. 그렇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3월 10일 날 D가 한 가압류는 지금 전부명령이 났고 아직 항고돼서 그 확정이 안 됐다고 안 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유효하지만 원칙적으로 이게 나중에 전부명령이 취소되는 그 취하되거나 전부명령 자체가 항고심에서 뒤집히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전국적으로 이거는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됐다가 나중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그런 법률 관계가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론상으로는 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확정됨으로써 요때로 소급해가지고 이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요거는 요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A가 B, C 집행채권, 판결채권, 요거는 목적물인 채권, 집행목적 선부 또는 추심 목적물인 채권이죠. 1번 채권, 2번 채권, 전부명령의 경우 요게 이전되면서 1번 먼저 소멸, 이전되면서 소멸, 2번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주인이 바뀌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C가 A한테 변제함으로써 2번 소멸, 그런 순서에 따라 채권이 소멸하지요. 그래서 요 채권은 전부명령에서는 요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양도되는 순간 1번 채권이 대물 변제에 의해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요 채권이 소멸되는 거는 요 둘 사이 권리관계 나중에 변제를 하거나 면제를 하거나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나중에 이게 소멸하는 그런 법률관계죠. 그게 전부명령 법률관계고, 추심명령은 A가 추심권 받아서 C한테 달라고 해서 추심권자인 C가 A한테 변제하는 순간 요게 2번이 먼저 소멸합니다. 2번 소멸. 그리고 변제를 받았다고 해서 요게 소멸하는 건 아니죠. 요거는 현실적으로 그 변제받은 돈을 배당 절차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A의 손에 들어올 때 그만큼만 소멸한다. 요 순서로 변제의 효과가 요 채권과 요 채권의 소멸하는 순서가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그걸 전제로 하고 한번 봅시다. 요 문제는 A, B, C, A가 추심명령, B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가 두 번째로 요거에 대해서 가압류, 요 이후에 C가 A한테 변제, 세 번째
네 번째 B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E가 그 뒤에 가압류, 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채권 아까 2번 채권이죠. 언제 소멸한다 그랬죠? 요때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요때. 요 이전에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DA 가압류 유효하다. 요 이후에는 요때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무효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채권이 추심명이 나왔을 때 집행목적물인 이 채권이 언제 소멸하느냐 그 시점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소멸하기 전에는 여전히 B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B에 대한 채권자가 남이 먼저 추심명령을 받았거나 뭐 압류를 해놨거나 해도 여전히 먼저 채권 어떤 채권자가 먼저 강제 집행에 착수했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가 그게 손 못 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나도 가압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거 묻는 이야기입니다. 9번 요게 A, B, C 요게 1억 원 대여 1억 원이라는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B는 명목상의 채권자고 A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추심 명령을 받아서 C 보고 1억 원 대여금 갚아라 해서 임의로 주면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변제하는 순간 요게 소멸하고 그 다음에 그걸 법원에 갖고 와서 배당을 받으면 받을 때 요 채권이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그 순서에 되죠. 자, 임의로 변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해야죠. 소송, 추심금 소송 해서 지급하라. C는 A에게 1억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C가 A에 대해서 1억 원의 판결금 채권을 갖고 있죠. 그 판결금 채권은 갖고 있지만 이 채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왜냐? A한테 변제되는 순간 그 순간 요게 소멸한다 그랬죠. 자, 판결금 채권. 이때 이 채권은 회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에 가서 B에 대한 채권자들한테 나누어야 될 재산이지 A가 임마에 포켓하는 A의 책임 재산 성격은 아니죠. 이 판결금 채권이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A가 C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 A에 대한 채권자가 A를 채무로서 요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했다. A에 대한 채권자 D, B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라 A에 대한 채권자가 A가 C에 대해서 가지는 이 추심금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했다. 효력이 있냐? 없다 그랬죠. A의 책임 재산으로 들어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이 아니고 추심 권능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한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질 성격의 돈이 아니다. B에 대한 채권자, A를 포함한 B에 대한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져야 되고 A가 현실적으로 나누어 받게 될 몫이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A에 대한 채권자 D가 뭐 가압류를 하건 뭐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1억 원이라는 거는 A의 책임 재산으로 귀속되는 게 아닌 B의 책임 재산으로 귀속돼서 B에 대한 채권자들이 분배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A에 대한 채권자가 A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똑같은 경우에서 이때 판결을 받았어도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전에는 이 채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B에 대한 채권자 D가 이때 D는 A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고 여기서 B에 대한 채권자가 요거에 대해서 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면 그 가압류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 판례 요짝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게 아마 금년 초에 뭐 변시에 나왔던가 문제 10번이 나왔는가 요게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똑같은 구조인데 요것도 요 판결 2016년 판결에 나와 있네요. 아마 변시 문제에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A 요거는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B가 C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A는 B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에게서 압류를 하고 추심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무자력 해서 요걸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대위소송 B가 C에 대해서까지는 이 채권을 A 원고, 피고 C 대위소송을 해서 C는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추심명령과 비슷한데 추심명령과는 좀 다르죠, 구조가. 이 상태에서 피고는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승소 판결을 받고 아직 지급받지 않은 상태이다. 지급 안 했으니까 이 채권은 남아있는 상태이죠. 이때 A에 대한 채권자 D가 요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하면 되느냐. 마찬가지로 이 돈은 A의 책임 재산이 아니라 B의 책임 재산으로 귀속돼서 B에 대한 채권자 A, A2, A3 이런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야 될 몫이기 때문에 A에 대한 채권자가 이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은 무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번 문제가 있나요? 있을 것 같네요. B에 대한 채권자 유효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설명드렸죠. 수신명령에. 요게 판결을 받았어도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동안은 요 B가 채권자로서까지는 이 채권이 살아 있습니다. B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D가 A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라 D에 대한 채권자가 요 판결을 받았더라도 A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B에 대한 채권자가 이걸 여전히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주식명령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이요.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문제식까지 했고 그 뒤에 나중에 요 강의 자료 요 부분을 파일로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뒤에 부록 별표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걸 출력해서 나중에 요 강의를 들을 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